코스모스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듯이 사람은 대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왔다. 호전성, 그릇된 관습,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같이 오랫동안 유전되어 온 못된 요소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천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도 아낀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하고 지적인 것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존과 번성을 확실히 약속할 도구요 방편이 될 것이다. 못된 습성과 좋은 천성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미래를 보는 우리의 눈이 지구에 고착돼 있다거나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마음이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만 묶여 있다면 결국 저 못된 습성이 사람의 마음과 이성의 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감춰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문명의 운명은 결국 화해할 줄 모르는 그 증오심 때문에 자기 파괴의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하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지구는 극단적 형태의 민족 우월주의,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광신, 맹목적이고 유치한 국가주의 등이 발붙일 곳이 결코 아니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디 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이렇게 여행은 시야를 활짝 열어준다. 우주에는 생명이 전혀 서식한 적이 없는 세상이 있다. 우주적 재앙의 표적이 되어 새까맣게 타버린 불모의 세상들이 우주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우리는 행운아이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문명의 미래와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 문제가 우리 두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해주겠는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우리 자신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외계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고민이 크게 마련이다. 최근에 한창 개발 중인 살인 위성, 입자 빔 무기, 중성자 폭탄, 레이저 병기, 순항 미사일 등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를 수백 개의 가짜들과 함께 배치한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진짜를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를 숨기기 위하여 수백 개의 가짜를 배치하는데 웬만한 나라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넓은 국토를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 묶어두자는 제안을 우리 외계에서 온 관찰자들에게 설득할 묘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각각의 표적을 향해 배치된 수만 개의 핵탄두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류에게 주어진 행성 지구를 보호해야 할 임무는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들이 떠들어대는 그들의 뻔한 주장을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류 전체를 위하여 외쳐야 될 사람은 지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가 우리 지구의 편이란 말인가?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핵전쟁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 및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들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물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목표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포유 동물들은 서로 코를 비비고 끌어안고 애무하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서로 쓰다듬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런데 파충류에게서는 이런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서 알 영역과 변연계가 휴전 상태의 불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종종 태고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는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유동물의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보자. 어미가 새끼에게 보이는 애정 표현은 포유동물의 본성을 자극하여 변연계의 활동을 도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파충류의 행동 양식이 권장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를 가능케 하는 증거가 있다. 해리 할로와 마거릿 할로 부부가 수행한 원숭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동료 원숭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냄새와 소리도 맡고 들을 수 있지만 피부 접촉은 금지된 우리의 가둬 키운 원숭이들은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자기 파괴적 성향을 보였으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호시설에서 육체적 접촉 없이 자란 어린 이들에게서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성향의 행동을 볼 수 있다. 피부 접촉의 단절에서 겪게 되는 애정 결핍은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부 접촉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 접촉을 권장하는 사회에서는 절도라든가 광신적인 종교 조직 등을 볼 수 없고 부에 지나친 과시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체벌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잦은 살인, 고문, 심지어는 원수의 수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학대가 극심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 존재가 개인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철저히 믿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피부 접촉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폭력성의 발현과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됐는지 아직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는 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아기의 피부 접촉이 빈번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가 인정되는 사회가 폭력 성향의 사회가 될 상대 빈도는 2%이다.
이러한 빈도의 발생이 우연의 소산일 확률은 1대 12만 5천이다. 나는 아직 이와 같이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표현 변수를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피부 접촉에 목말라 하고 다 자라서는 성적 접촉을 갈망하게 마련인 모양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피부 접촉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들은 공격성, 지역성, 지나친 의식행위,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등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야만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한 야만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파충류의 두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핵무기와 피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 학대, 성생활의 심한 억압 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죄악이다.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자주 껴안아 주어라. 인간의 성격이나 인류의 역사, 비교 문화 연구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제도, 인종차별, 심한 여성 혐오, 폭력 등이 서로 깊게 연관된 현상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인간의 야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 제도가 겨우 최근 2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긴 세월을 통하여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로서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후진 사회에서조차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침략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수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현대는 그들의 열광과 호소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배관시 당하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자연에는 신비와 경애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테오프라토스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려거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신에 맡겨 헛된 위안을 얻으려는 자이다. 그들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의 소유자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자신의 편견이 밖으로 드러난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 진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천 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영구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고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가, 종교, 경제조직, 지식체계, 그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인류 전체가 눈부신 과학 문명에 큰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시기가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다. 이오니아 문명의 수혜자들이던 고대의 최고 지성들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지리학, 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알렉산드리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바로 그 핵심 성체였다. 오늘날의 학문도 당시에 이루어진 연구에 아직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스인 왕들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됐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 중에서 이집트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조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파괴되기까지 7세기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사회의 심장부요 두뇌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출판에 관한 한 지구 전체의 수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손으로 한 권씩 베껴서 만들어야 했다. 그러므로 당시의 책은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 이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던 장소였다. 문헌 비평과 편집 기술도 이곳에서 발명됐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구약 성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엄청난 왕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스 책은 물론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 이스라엘 및 세계 곳곳의 작품들을 사모았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예우에스 게테르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등 고대 비극 작품의 원고나 국가가 복사해 만든 공식 판본을 아테네에서부터 빌려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아테네인들에게 영국인이 애지중지하는 셰익스피어의 유필 원고나 첫 번째 이절판과 같은 전통 문화유산이었으므로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작품들이 잠시라도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3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반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놓은 다음에야 이 희곡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빌려주기로 합의해줬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희곡 작품들을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하고 작품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원본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물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놓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화가 무척 났지만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계면적은 듯이 내민 복사본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가 지식 추구에 이렇게나 개걸스럽게 힘을 기울인 적은 인류 역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많은 지성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서로 배우면서 교유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인, 학자,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그리스,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히브리, 페르시아, 누비아, 페니키아, 이탈리아, 갈리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각 지방의 상품과 사상을 교환했다. 세계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폴리턴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곳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우주 시민의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인류 문명사에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던 극히 소수의 몇 명만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타코스, 히파티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플러, 뉴턴, 하이원스, 샹폴리옹, 휴메이슨, 고더드, 아인슈타인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서구 문화의 거장들만을 열거한 셈이 됐지만 그것은 지구상에서 꽃피운 현대 과학 문명이 주로 서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 인도,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어느 곳에서 피어난 문명이든 각각 인류 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각 문명마다 그들 나름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했다.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해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한 지구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이 이룩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우주에서 벌어졌던 진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노라면 거대한 수소산업의 최종 산물로서 태어난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와 같이 놀랄만한 돌연변이를 이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먼 곳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들려줄 그들의 흥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유적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되어감의 다른 방식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이다. 외계 문명인에게는 인류 사회의 차이가 유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코스모스에는 지능을 갖춘 존재의 밀도가 예상외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우주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와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거나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천억 개나 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도 더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란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다음에는 사냥과 채집활동을 자기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충성의 대상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국가순으로 점차 넓혀갔다. 사랑할 대상의 범주를 계속해서 넓혀왔다는 이야기이다. 충성의 대상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됐다. 초강대국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화의 과정과 인격 함양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는 충성의 대상을 인류 전체와 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의 생물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명한 우리 생각을 싫어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반자, 충성심이 없는 비애국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좀 다른 맥락에서 한 이야기지만 웰스의 주장대로 인류가 우주를 얻느냐 아니면 공멸의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한다거나 화성에 유인탐사선을 보내는 사업 같은 대규모 우주탐사 계획은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및 재래식 분야의 군비철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극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화성의 유인탐사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기 멸망의 파국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이 직접 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다. 정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모종의 심리적 복리 현상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주 탐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거나 우주를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에 커다란 퇴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지구 이외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코스모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10억의 10억 배의 또 10억 배의 그리고 또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이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